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하루 65만 7,192명이 코로나19 백신을 새로 접종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최대입니다. 오늘도 50만 명 넘게 1차 접종을 하면서 전체 접종률은 이제 10%를 넘었습니다. 접종 장소에 말없이 안 나오는 이른바 노쇼나 접종 취소도 크게 줄었습니다. 접종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오늘까지의 접종 상황을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51만 3천 명. 하루 최대 접종자 수를 기록한 어제 65만 7천 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접종자가 크게 늘면서 한동안 7%대에 머물던 접종률도 단 이틀 만에 10%대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누적 접종자 수는 520만 4천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접종 예약을 하고 취소하는 경우도 급감해 어제는 65세 이상 사전 예약자 52만 명 중 98%인 51만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맞고 괜찮은 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맞을 것 같으면 미리 맞아라. 여기에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길 원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자녀 백신도 나오는 족족 소진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자녀 백신을 맞은 사람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한 4,200명을 포함해 모두 6만 2천 명에 이릅니다. 원래 맞을 의향이 있었고 그걸 하면은 더 빨리 맞을 수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줄어든 데다 1차 접종만 해도 7월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각종 혜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에 반드시 사전 예약하시고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숨지는 비율인 치명률도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전 1.8%를 웃돌던 치명률이 현재 1.4% 수준이라며 백신 접종자가 꾸준히 늘면 1% 초반대까지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6월까지 1,300만 명을 1차 접종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인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780만 명 정도를 접종해야 하는 겁니다.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는 건 좋은 신호지만 나이대에 따라서 또 지역별로 이 접종 예약률에 격차가 큽니다. 백신 접종 앞으로의 전망은 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말까지 국민 4명 중 1명인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 달 안에 779만 명, 하루 평균 26만 명씩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6월 접종 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필수적입니다. 현재 60세 이상 74세 이하의 접종 예약률은 64.9%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지만 지역적으로는 차이가 납니다. 전남북과 광주가 70%를 넘기며 가장 높았고 서울, 경기는 60% 초중반, 그리고 대구와 경북은 50% 후반을 기록해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는 지역별로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나 지역 내 정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1,300만 명 접종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되는 것은 물론 일상 회복과 집단 면역의 시간도 충분히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신이 정해진 날짜에 예정대로 공급돼야 접종 목표 달성이 가능한데 정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들어오는 백신이 1,838만 회분이고 일정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도입이. 접종률, 백신 수급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1,000명 이하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57명으로 하루 확진자 수가 4,700명대를 오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폭증 없이 지금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지금처럼 유행 규모가 낮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유행 규모가 큰, 즉 재생산 지수가 높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일찍 집단 면역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1,300만 명 접종 목표를 달성하면 7월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선에 올라갈 5명이 결정됐습니다. 이른바 영선 돌풍의 주인공인 30대 이준석 후보가 중진 의원들을 제치고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당대표 선거는 어떻게 전개될지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 경선 결과는 이준석 후보의 압도적 우위였습니다. 당원과 일반 국민조사를 50대 50씩 똑같이 반영했는데 합산 득표율은 이준석 41, 나경원 29, 주호영 15, 홍문표 5, 조경태 4% 순이었습니다. 초선의 김은혜 의원은 탈락했습니다. 이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에선 무려 51%, 당원 조사에서도 나경원 후보의 불과 1%포인트 차이로 바짝 따라붙으며 상당히 밀릴 거란 이른바 당심도 빠른 속도로 흡수했음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예비 경선이긴 하지만 설마가 현실로 나타나자 중진 후보들은 모두 텃밭인 대구 경북을 찾아 이 후보의 계파, 경험 부족 등을 집중 거론하며 견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승민계 출신의 당대표가 되었을 때 대선 경선이 공정하게 유지될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큰 전쟁을 안 치러본 사람에게 총사령관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도전 좋습니다. 그러나 대선은 그것만으로는 치를 수 없다. 본 경선이 1대4의 신구 대결로 압축되면서 중진들 간의 합종 연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이 후보는 단일화는 쉽지도 않고 또 명분도 없다며 사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 20선에 달하시는 분들이 영선 후보 한번 이겨보겠다고 단일화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명분이 필요할 겁니다. 또 합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후보가 1위로 예선을 통과하자 민주당에선 변화와 혁신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같다. 민주당도 위기를 느껴야 한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30대 당대표 출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당선될 경우 여야 경쟁은 물론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 아파트를 특별하게 공급해주는 특공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미 세종시 이전이 확정된 기관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문제가 민심을 성나게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이 특공을 당장 잘라내겠다는 의지입니다. 보도에 양윤경 기자입니다.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들어선 아파트 총 9만 6천여 호 가운데 2만 5천여 호는 공무원들에게 특별 공급됐습니다. 세종시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 물량 일부를 공무원들에게 할당해 온 겁니다. 이런 세종시 공무원 특별 공급이 시행 10년 만에 사라집니다. 당정청이 특공의 당초 취지보다 이제는 과도한 특혜가 문제가 된다며 전격 폐지를 결정한 겁니다. 특공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특별공급제도의 전면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특공 아파트로 시세 차익을 얻은 일과 이전 대상도 아닌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에 이른바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 49명이 특공 분양을 받은 일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이 확산된 게 배경이 됐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세종시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제도 자체가 국민적 따가운 질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 3당이 최근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논란을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판단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 시각에 맞춰 판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따라 특공 폐지 결론을 내렸다며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결정임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세종시 이전을 앞둔 중소벤처기업부는 물론 이미 2018년 이전한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들도 이제는 특공 분양이 안 됩니다. 정부는 특공의 근거가 되는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하고 다음 달 안으로 특공 폐지에 따른 공무원 이주 방안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또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삭제를 요구했고 정치권에선 올림픽 불참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는 일본 땅이고 올림픽 참가는 알아서 판단하라면서 강한 거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입니다. 성화 봉송 루트가 그려진 지도에서 시마네 현 부분을 확대해보니 작은 점이 나타납니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다. 화면 밝기를 조정하니 한층 또렷하게 독도가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라며 일본 정부에 즉각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정세균, 이낙연 두 전직 국무총리도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지 않으면 올림픽 불참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용 외교장관 역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최대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이 내놓은 공식 입장은 거부였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란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り、韓国側の主張は全く受け入れられない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引き続き我が国の領土、領海、領空を断固として守り抜くとの決意のもと 그러면서 도쿄올림픽 보이콧 언급에 대해선 알아서 판단하라며 맞불을 놨습니다. 재작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이렇게 독도가 표기돼 있어 한국이 강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금처럼 독도를 육안으로 보기 어렵게 바꿔놨을 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은 조금도 바꾸지 않은 셈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일본의 올림픽 독도 도발, 이번이 처음일까요? 지난 1964년 도쿄올림픽 보고서를 토대로 만든 당시 성화 봉송로의 지도입니다. 여기 왼쪽 보시면 독도섬 2개가 그려져 있고요. 죽도, 즉 일본명 다케시마라고 써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 지도, 이름 표기를 빼고 작은 점으로 찍어놓긴 했지만 여전히 독도를 그려놨습니다. 올림픽을 버젓이 정치 이슈화하고 있는 일본. 그런데 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보이지 않을까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일본이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지우라고 요구하자 당시 IOC는 일본을 거들어 우리에게 삭제를 권유했습니다. 竹島の領域権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受けることができず 우리가 순진했던 건지 이 권유를 받아들였지만 1년 뒤인 2019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독도 지도가 문제가 되자 일본은 완전히 얼굴을 바꿉니다. 竹島の領域権に関する我が国の立場に照らして到底受けられず極めて遺憾であり、韓国に対して強く 일본의 이중자 때에 당연히 IOC가 나서줘야 하겠지만 IOC의 태도 이번엔 다른데요. 평창올림픽 땐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번 독도 표기 문제는 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도 묵묵부답인 겁니다. IOC의 이중적 행태가 문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 체조 선수들이 전범기 문양 유니폼을 입고 나와 우리 측이 항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도 당시 우리 박종호 선수가 독도 세리머니를 한 데 대해서는 피파에 의뢰해 중징계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선 우길기 응원도 보게 될 전망인데요. 일본 스스로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선 반입을 금지했던 우길기를 이번 도쿄올림픽에선 허용한 건데 IOC 이에 대해서도 우길기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며 사실상 일본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포츠 축제가 정치적 목적에 이용돼선 안 된다는 IOC. 올림픽 정신이란 게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공공재개발이 예정된 서울의 낡은 주택가 곳곳에 최근 신축 빌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어차피 철거가 될 텐데 지금 와서 왜 새 집을 짓는 걸까요? 공공재개발을 무산시키고 민간 개발로 돌리려는 투기 세력들의 알박기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미로 같은 좁은 골목, 낡은 집들, 서울 신길 1구역입니다. 민간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건너편엔 이미 번듯한 아파트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 3월 이 동네도 드디어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됐습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짓겠구나, 이렇게 짓겠구나 그러면서 관찰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철거될 텐데도 신축 빌라들이 곳곳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들어선다면 저또 새로 진 거 다 헐고 뭐 할 텐데 쉽게 말해서 뭐 막말 미친 짓 아닙니까? 이런 일은 서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성북 1구역은 새로 짓는 빌라만 5채나 됩니다. 이런 신축 빌라들을 사들여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투기를 막기 위해 이미 보상 기준을 공모 신청일 이전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더라도 현금만 받고 떠나야 합니다. 자기가 샀던 금액보다 못 미치는 5억을 샀다 그러면 4억만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왜 짓는 걸까? 주민들이 의심하는 건 알박기입니다. 신축 빌라 소유주들이 결국 공공재개발을 무산시키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할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이거! 이렇게 해서 될 사업 같았으면 진작 이렇게 했어! 공공재개발이 시작돼도 문제입니다. 새로 지은 빌라는 현금 보상액이 높아서 다른 주민들이 분담해야 할 돈이 커집니다. 이러다 재개발이 또 엎어질까 봐 주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공공개발을 내주고서 여기 연립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저걸 자꾸 쳐놓으면 안 될지도 모르잖아.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서울에만 24군데. 서울시는 투기 세력의 알박기를 막기 위해 뒤늦게 건축허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한국의 대표 IT 기업이죠. 네이버에서 책임자급 개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임원의 상습적인 폭언과 인격 모독에 시달렸다는 동료들의 증언이 나왔는데 네이버는 진상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이효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장인들의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네이버 직원이 임원의 상습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직원은 네이버의 개발부서 책임자급이었습니다. 지난 25일 집 근처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는 개발 담당 임원입니다. 네이버 직원들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입니다. 평소 이 임원이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직원들의 인격을 모독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회의하는 자리나 이런 데서 인격 모독 발언이라던가 쌍욕도 쌍욕인데요. 그 자존감을 되게 낮게끔 만드는 이게 좀 많았었거든요. 겪으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진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까지. 이 임원은 네이버에서 퇴사했다가 2년 전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때도 직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묵살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재입사를 하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내부에서 반발이 되게 심했어요. 개발자 책임 리더분이신데 그쪽 개발자들도 되게 반발을 했을 거잖아요. 네이버 노동조합은 고인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바로잡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이버 한성숙 대표는 오늘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대표는 외부 기관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받겠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사건과 관련해서 벨기에 대사가 원래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일찍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대사 부인의 면책 특권을 포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이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뜻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조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옷가게에서 한 중년 여성이 직원의 뒤통수를 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립니다. 폭행을 행사한 이 여성은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 사건 발생 50일 만에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SNS 계정에 올여름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양국 간의 관계에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했다고 알렸습니다.
대사관은 또 대사 부인의 면책 특권을 포기해 부인이 경찰 조사에 응했으며 부인이 피해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직접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느닷없는 이번 발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앞서 주 벨기에 대사 부인은 사건 직후 사과문도 뒤늦게 반말로 올리고 병원에 입원한 뒤 경찰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는 받았지만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을 피해놓고 이제 와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면책 특권을 포기했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들 역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여름 귀임 조치도 벨기에 대사가 지난 2018년 7월에 부임해 3년을 채운 셈이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술에 취해서 낯선 여성을 쫓아갔다는 두 경찰관 소식, 공교롭게도 인천 지역 경찰이었다고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쯤 되면 공교로운 게 아니라 기강의 문제입니다. 인천 지역 경찰이 동료 성희롱 의혹에다 음주운전 또 동료 결혼식 축의금을 슬쩍 하다 걸렸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인천의 한 지구대. 결혼을 앞둔 순경을 위해 동료들이 축의금 봉투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대 안에서 축의금 봉투 3개가 사라졌습니다. CCTV를 확인했더니 범인은 어이없게도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50대 간부, 경이었습니다. 또 뭐 별로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솔직한 얘기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음주 단속에 한 5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 이 남성 역시 경찰이었는데 이번엔 인천 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소속 경위였습니다. 음주운전한 그날은 병가를 쓴 날이었습니다. 대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계시잖아요. 최근 인천 경찰들의 범죄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오는 7월까지 금주령을 내린 상황. 하지만 지난주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간부가 만취 상태로 여고생 3명을 쫓아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행패를 부렸고 불과 나흘 뒤엔 기동대원이 20대 여성을 10분 넘게 쫓아다니며 괴롭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와중에 성희롱으로 한 경찰이 또 인사조치됐습니다. 이 경찰은 지난달 함께 야간 순찰을 나간 여경에게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인천경찰이 저지른 각종 범죄는 MBC가 보도한 것만 10여 건. 음주운전과 직장 갑질, 성추행, 아내 폭행에 시민과 시비 붙은 경찰도 있었습니다. 결국 인천경찰청은 오늘 팀장급 경찰관 전원을 소집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인천경찰의 연이은 비위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비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하고요. 또 경찰들의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는 데 따른 대책으로 다음 달 인천경찰청 간부들을 상대로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결국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 혁신을 위해선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검찰 인사와 맞물려서 대대적인 인적 교체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구 차관이 임명 반년 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판사를 지냈던 그는 60년 만에 첫 비검찰 출신 법무차관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취임 2주 만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불거져 논란의 중심에 서왔습니다. 취임 직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렸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사건을 종결한 게 드러나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이 차관은 법무부와 검찰 모두 혁신을 위해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다는 짧은 입장만 전했습니다. 현직 차관으로서 수사를 받는 처지가 거취의 발목을 잡은 셈이지만 그가 언급한 새 일꾼론은 검찰 조직에도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전임 윤석열 총장보다 세기수 선배인 만큼 용퇴하는 관행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고위직들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한 거란 해석입니다. 검찰 내 이용구 차관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은 고등검사장으로 재직 중인데 실제로 이 차관의 동기인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고위직 중 처음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검사장급 인사에 적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검장급과 지검장급을 구분하지 않는 탄력 인사 방침까지 알려지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 역시 충돌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는 특정 부서에게만 맡기고 일선 형사부의 수사는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대검찰청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일선 검사들 사이엔 인사권을 가진 법무장관 의중에 따라 수사가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반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원입니다. 정부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시장의 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해줄 장치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8개월 동안 번 수익은 무려 25억이나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짓 광고 영상입니다. 이 거래소는 갑자기 폐업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000명에 달합니다. 아파트 계약 잔금 치르려고 놨던 돈이었거든요. 열심히 모아가지고. 정부가 파악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입자는 581만 명에 달합니다. 3월에 111만 명, 4월에만 2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사기와 시세 조작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4대 거래소를 포함해 거래소 60여 곳 전체에 대해 9월까지 당국에 신고하게 했습니다. 신고 요건을 못 갖춘 부실 거래소는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일단 신고된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소가 직접 코인을 발행하거나 거래소 임직원이 자기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70%를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저장소에 두어 해킹이나 횡령을 막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은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결국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가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거액의 수표로 재산을 숨겨놓고 세금은 내지 않던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현금보다 부피가 작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하는 건데요. 세금 4천만 원이 밀린 한 사채업자는 수표로 찾아간 돈이 무려 430억 원이 넘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 A씨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안 낸 세금이 무려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왜 자기 세금이라도 안 내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그냥 어디서 부장만 저희가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 세금 얼마야? 그런데 A씨가 재작년 말 현금 10억 원을 자기 앞 수표로 바꾼 것이 확인됐습니다. 계좌는 압류가 되고 현금은 보관이 마땅치 않으니 수표로 바꿔 빼돌린 겁니다. 수표는 써버렸다고 발뺌하면 압류가 쉽지 않은 점을 노렸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옷장에서 발견한 현금 1,700만 원만 압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융 예금이나 계좌 같은 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의 자기 앞 수표를 우리가 이거는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노린 50대 사채업자는 무려 430억 원을 수표로 바꿔 빼돌렸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도 부동산도 없어 압류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채업자의 체납액은 4천만 원. 이걸 안 내려고 거액의 현금을 수표로 바꿔 숨긴 겁니다.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 623명의 자기 앞 수표 교환 내역을 확인해 보니 1,700억 원의 현금을 수표로 교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 820억 원의 2배가 넘는 돈입니다. 10년 이상 세금을 안 낸 장기 체납자는 서울시에만 11만 명, 밀린 세금만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수십억, 수백억의 자금을 만질 수 있는 그런 동원 능력이 되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납세의식 부족으로밖에 볼 수도 없고. 이번 조사에선 체납자들의 주식 800억 원어치도 압류됐습니다.
주식은 압류가 되기 때문에 즉시 처분도 가능한 상황. 주식을 팔기 아까웠던 한 체납자는 15년간 밀린 세금 1,700만 원을 즉시 내는 등 세금을 낼 테니 압류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소식을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종의 한 제지업체에서는 50대 화물차 기사가 거대한 폐지 더미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업체 지시로 비탈길에 차량을 세웠고 문을 열자 폐지가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사측의 부주의 탓에 벌어진 인재라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제지 공장. 화물차 뒤로 떨어진 거대한 폐지 더미 아래 한 남성이 깔려 있습니다. 폐지 더미 무게만 무려 300kg. 119 구급대원이 급히 목에 보호대를 채우고 응급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지만 어제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는 화물차 기사인 A씨가 싣고 온 폐지를 내리려다 벌어졌습니다. 회사 측 지시에 따라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우고 작업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컨테이너를 여는 순간 거대한 폐지 더미가 쏟아졌고 A씨는 피할 겨를도 없이 깔렸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현장에는 작업 중지 명령서가 붙여 있고 경사가 매우 가파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혼자 작업하고 있었고 별도의 안전관리자는 없었습니다. 고장이 났다는 현장의 CCTV엔 당시 상황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사측의 부주의 탓에 벌어진 인재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비탈기에 거기서 문을 열었다는 거는 내려가면서 짐이 쏠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지. 노조 측은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이 화물차 기사의 업무가 아닌데도 사측으로부터 이를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규를 제대로 만들고 지켰더라면 반복된 사고는 아마도 어쩌면 없을지도 모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쌍용 CMB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경찰과 함께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어제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선 지하 구덩이에서 쓰레기를 치우던 50대 노동자가 돌덩이에 깔려 숨졌습니다. 굴착기 작업자가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돌덩이를 집어넣은 건데 이런 작업을 동시에 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책임을 하청업체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가 한창인 건물 벽 주변이 지하 3층까지 파여 있습니다. 건물을 올리면서 벽 주변의 지하 공간은 다시 흙으로 메워집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10시쯤 이 지하 공간에 쓰레기를 치우러 갔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200kg짜리 대형 돌덩이에 깔려 숨졌습니다. 매립 작업을 하던 굴착기 작업자가 이곳에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돌을 투하한 겁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측은 현대건설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있었다면서 사고는 하청업체가 돌발적으로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업구역도 아닌 곳에 돌덩이를 투하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 큰 돌을 붙지는 않기 때문에 뭐 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여기로 떨어뜨린 거예요. 쓰레기 제거와 매립 작업이 동시에 이뤄진 데 대해서도 작업이 이뤄지던 구역이 달라 동시 작업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원래 작업가 아닌 데로 갑자기 한 10m 이상 일로 이동을 해서. 하지만 10m 거리는 누가 봐도 같은 구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자가 있었는데도 200kg짜리 대형 돌덩이를 운반하는데 보고만 있었다는 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매립 작업 중에는 주변을 통제하는 게 기본인데 당시 현장은 통제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굴착기가 돌덩이를 운반할 당시 안전관리자 등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인 돌덩이를 왜 땅에 묻으려고 했는지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복권을 도입했는데 첫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11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게 됐는데요.
이렇게 백신 복권부터 장학금, 연인 소개까지 세계 각국에 기발한 백신 인센티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Abigail Buginski from Silverton, congratulations! You just won $1 million in the... 우리 돈 11억 원의 당첨금은 22살 여성에게 돌아갔습니다. I was completely surprised when I got the call. I still can't believe it. 14살 소녀는 대학 학비 전액과 생활비, 책값까지 지원받습니다. I want to go to like Miami University or Ohio State University.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하이오주가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복권을 도입한 겁니다. 5주 동안 매주 한 차례 어른 1명과 청소년 1명을 선정합니다. 돈 낭비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복권 도입 발표 후 백신을 맞은 주민은 일주일 사이에 33% 증가했습니다. Biggest increase is those 16 and 17 years of age. Been a 94% increase. 뉴욕주도 당첨금 56억 원짜리 복권을 도입했고 오리건과 콜로라도, 메릴랜드주 역시 백신 복권을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백신을 맞은 주민들에게 1,300억 원 규모의 복권과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verybody that has been vaccinated in the state of California will have their name put into this drawing. 기발한 이색 인센티브도 등장했습니다. 백악관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소개팅 앱 무료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That it's particularly important to reach young people where they are in the effort to get them vaccinated. 중국에선 여성 아이돌 그룹을 동원해 백신 접종 기념 도장을 찍어주고 이스라엘과 러시아에선 맥주나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주는 등 세계 각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지난해 지적장애를 가진 한 26살 청년 노동자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혼자 일하다가 파쇄기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1년 만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재활용 사업장에서 일하다 대형 파쇄기에 끼어 숨진 26살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씨. 지적장애 3급인 김 씨는 안전장비 없이 파쇄기를 점검하다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업체에선 지난 2014년에도 한 노동자가 이송용 벨트에 감겨 숨졌습니다. 하지만 작업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사고 1년 만에 법원은 이 재활용 업체 사업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세 사업장이라도 공정이 매우 위험한 만큼 안전 조치를 다해야 하고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김 씨에겐 더욱 주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그나마 실형을 선고해 책임을 묻게 됐다며 담담하게 다행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도 반성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재순이 같은 희생되는 노동자를 막기 위해서 법정 구속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과 노동단체는 업체 대표의 법정 구속을 반기면서도 선고가 구형에 미치지 못한다며 검찰 측에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유족한테 진심 어린 사과도 진행이 안 됐고 유족과 어떤 손해배상도 합의가 안 된 그 상황에서의 문제라서 이번 항소를 통해서 좀 더 중형이 선고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당초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도 어제 또 이해하기 힘든 판단 착오들이 있었습니다. 선수의 심판까지 5월엔 다들 뭐에 홀린 것 같네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1대0 한 점 차로 앞선 한화의 8회 초 공격. 원아웃 주자 1, 3루에서 스퀴즈 번트가 실패하자 3루 주자 노시환이 런다운에 걸렸습니다. 노시환은 1루 주자 유장혁이 3루까지 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고 결국 태그아웃되며 상황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3루에 안착했던 유장혁이 느닷없이 2루로 뛰기 시작했고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 아웃이 돼 득점 기회를 날려먹고 말았습니다. 유장혁 선수가 베이스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돌아갔죠? 상황은 다르지만 그림은 비슷했던 유령 주자 한유섬을 떠올리게 한 이 장면에 수베로 감독은 머리를 감싸쥐었고 선수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웃지 못할 상황은 광주에서도 벌어졌습니다.
6회 원아웃 만루의 실점 위기에서 땅볼 타구를 잡은 이루수 김선빈이 지체 없이 홈으로 공을 뿌렸고 3루 주자가 포수의 태그를 피하면서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만루였기 때문에 글러브로 홈플레이트만 찍으면 아웃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포수 김민식은 끝까지 태그를 하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만루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홈플레이트를 글러브로 터치를 했더라면 그렇죠. 태그를 안 해도 아웃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포수의 글러브가 홈플레이트에 닿았는데도 심판은 또 왜 세이프를 선언했는지. 다행히 비디오 판독 결과 판정은 아웃으로 정정됐지만 선수와 심판 모두 스스로에게 황당했던 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송규성입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물에 들어가서 어렵게 샷을 시도한 김재희 선수. 야속하게도 벙커로 들어가 버리네요.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비도 비인데 천둥번개의 소리에 마음 졸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만 관측된 벼락 횟수가 약 7천여 회. 올 들어 가장 많았던 건 물론이고요. 지난해 5월 한 달 동안의 벼락 횟수보다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를 쏟아낸 비구름은 현재 전국을 빠르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북쪽에서 또다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다가섰는데요. 현재 강한 비는 경기 북부나 춘천 등 강원도 서쪽 지역, 그리고 청주 쪽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부분 지방에서 구름 사이로 해가 나겠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강원 영서나 경기 북부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릴 텐데요. 그래도 비의 양이 적겠고 강도가 오늘만큼 강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내내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 수도권 지방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4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반짝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서는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28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